최근 국내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프랑스의 패배에 고배를 마셨다는 겁니다. 소문의 배경은 필리핀, 그것도 필리핀이 최초로 도전 중인 잠수함 도입 사업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수은법 개정에 막혀 위태로운 한폴 방산 계약은 물론이고 폴란드가 추진 중인 오르카 사업, 캐나다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모두 대한민국 잠수함의 선전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캐나다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조차 수주하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희망적 예측이 모두 빛이 바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필리핀이 자국 최초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2023년 9월경의 일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은 장보고3 파생형으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이 최근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팽당하고 프랑스가 승리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괴소문은 참 흥미로운 내용이긴 하지만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무려 2013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90%를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 불안이 극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멋대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필리핀의 영해는 과장 조금 보태서 해수욕장 수준에 불과해집니다. 당연히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무려 10여 년 전부터 대만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2011년에는 중국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필리핀이 그다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적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군 현대화에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필리핀은 느린 만큼 착실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중 마지막 프로젝트 통칭 호라이즌 3는 10년간 무려 2조 페소, 우리 돈 47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필리핀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필리핀 최초의 잠수함을 구매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사령부의 발언과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최소 두세 척은 도입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태껏 필리핀이 단 한 척의 잠수함도 보유하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호라이즌 3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월 1일의 일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필요성 자체는 군 현대화 프로젝트 1단계인 호라이즌 1부터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어찌되었든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3단계 계획을 최종 승인하며 잠수함 사업이 공식화된 건 2024년 2월 1일의 일입니다. 즉 대한민국, 프랑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선정될 수 없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프랑스가 선정되었다는 얘기는 그저 국내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긴 이도저도 아닌 뜬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궁금증은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어떤 나라의 잠수함을 선택할 생각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해답을 저희 꺼리튜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주관적인 요소를 싹 빼고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지금 가장 선정 가능성이 높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리 말씀드린다고 한들 근거가 없으면 저희 꺼리튜브가 무작정 대한민국 무기체계라고 편을 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심지어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 참여 중인 경쟁국의 면면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가장 유력한데요. 먼저 스페인은 AIP를 탑재한 S-80 이삭 패럴급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이삭 패럴급 잠수함은 3,400톤이 넘어가는 대형 잠수함인데다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했고 UGM-109 토마호크, UGM-84 하푼, DM-2A4 중어뢰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등 준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스페인이 S-80의 첫 설계를 시작한 건 무려 1980년대입니다. 본래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적인 군축 기조의 공동 개발은 흐지부지되었고 2011년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간신히 스페인 독자 개발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나 된 구식 설계 개념을 현대에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 리가 없는데요. 실제로 S-80은 설계상의 실수로 계획보다 자그마치 75톤이나 초과하게 되었고 잠수함이 수중에 제대로 부상하지 못하는 황당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긴급히 미국의 협력을 요청했고 기존 설계보다 길이를 10m나 늘린 뒤에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1980년대 설계를 시작한 잠수함이 2007년에 건조를 시작하고 무려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스페인 해군에 취역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진작에 초과하며 잠수함 양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최초로 잠수함을 도입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바닥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페인도 이를 알고 있는지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훈련과 운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이전부터 자금 조달까지 모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도입 예산 100%를 대출해 줄 테니 일단 초도함을 인수해보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조건은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데요. 프랑스는 배수량 1565에서 2000톤 규모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했고 액조세 대한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후보군 중 가장 규모가 작다는 것일 텐데요. 그래도 AIP 탑재형은 작전일만 71일에 달해 최대 55일이 한계인 S-80보다 도리어 한 수 위입니다. 다만 역시 규모에서 오는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장 운용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건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해군의 훈련을 지원하고 심지어 수빅해군 작전기지의 확장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스페인 S-80의 부족한 신뢰도를 감안하면 프랑스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장보고3의 파생형 장보고3 PN 역시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다수의 소스에서 소나 및 전투관리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파편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는 곧 신뢰도 높은 장보고3 배치1을 기반으로 장보고3 배치2에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규모 자체는 S-80과 스코르펜급 잠수함 사이지만 장보고3 배치1-2에 탑재된 범상어 중월의 UGM-84 하푼 대함 미사일,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533mm ATP 발사관 6문은 물론이고 VLS까지 유지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잠수함답게 화력 하나만큼은 경쟁 기종과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월등합니다. 중국의 막대한 해상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으로서 잠수함 도입을 고려 중인 필리핀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장보고3 PN은 대한민국이 세계 두 번째로 성공한 리튬이온 전지 AIP 조합이 탑재되면서 기존 납축 전지 AIP 조합 대비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 기동 시간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어 유지보수 역시 압도적으로 편리한데요. 이미 성능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장보고3 PN이 독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잠수함의 성능애적인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이 장보고3 PN과 함께 통합 군수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프랑스가 제시한 파격 조건에 비하면 다소 모자란 것 아닐까 싶은 걱정이 드는데요. 그러나 정말 고려해야 할 건 제한된 조건보다는 필리핀의 안보 상황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함께 해안경비 협력 강화에 합의했고 미국과 일본을 불러들여 자국 해역에서 연합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도입할 예정이기까지 한데요. 사거리만 290km, 비행속도는 마하 3에 육박하는 브라모스를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은 본토에서 중국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립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 비해 물량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필리핀이 연안에서 중국 해상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필리핀은 당장의 위협은 대만이지만 양안 전쟁의 결과에 따라 다음은 자기들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필리핀 안보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앞서 언급한 사례를 제외하고도 대중국 전선에 자신들을 지원해줄 온갖 나라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고 프랑스, 스페인과도 군사협력을 체결할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특히 이 중에서도 필리핀의 가장 오랜 동맹을 자처해온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필리핀에 군사적 지원을 이유로 양도해준 무기체계 중 굵직한 것만 따져도 상당한데요. 1980년대 말부터는 제비급 고속정 12척, 1995년부터는 참수리급 고속정 8척, 2014년 물개급 군수지원정 1척, 포항급 초계함 1척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해군의 기함격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했으며 차기 초계함과 차기 원양 초계함도 이미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중입니다. 이와 같이 필리핀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하며 시스템에 적응했고 이 과정에서 높은 신뢰도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공여뿐만이 아니라 차기함급 역시 대한민국에 의뢰하면서 유지보수 시스템이 상당 부분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후화로 필리핀 해군에서조차 퇴역했었던 대한민국의 참수리급 고속정을 관공선으로 재취역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계획이 순항한다면 1990년에 공여되어 2021년까지 필리핀 해군에서 운용되었다가 퇴역한 참수리급 고속정이 이제는 필리핀 해경 소속이 되어 중국과의 해상영 유권 분쟁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말 노정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보다 찰떡인 전투함 정도 또 없는데요. 필리핀이 최초로 도입하는 잠수함 역시 같은 값이라면 유지보수 체계가 익숙한 대한민국의 장보고3 PN이 다홍치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리 안으로 굽는 건 필리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필리핀은 대한민국의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협력을 체결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해준 건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빚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참전국 중 하나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 손을 내밀어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필리핀 군사적 지원에 적극적인 것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텐데요.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때문에 오랜 시간 군사적 협력 관계를 이어온 다른 나라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 필리핀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엔 풍선이 아니라 레이저로 필리핀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당시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은 필리핀 연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함초, 필리핀명 아융인의 군용물자와 식료품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초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역 확장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 137m 떨어진 곳에서 중국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언짢은 일인데요. 그런데 진짜 공격은 바로 이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군함에서 갑자기 레이저를 투사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사진을 단순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는 흔한 레이저 포인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는 군사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출력 레이저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레이저에 직격당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일부가 장시간 실명 상태에 빠졌고 종래에는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이라 물리적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인데요.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아주 당연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 해역의 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뿐이다 라는 뻔뻔한 대답을 보낸 건데요. 심지어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적반하장 필리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리핀을 무시하는 행동인데요. 국제외교 관계에서 이런 행동은 사실 싸우자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조금만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어도 군사적 행동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약소국인 필리핀의 서러움만 느껴질 따름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에 세게 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융이는 엄연히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안에 위치한 암초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곳은 중국이 그은 남해고단선 내에 있는 런아이자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실 텐데요. 혼란을 느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해고단선이란 건 중국이 자기들 멋대로 그려놓은 해양 영토 뭉개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회적 협의로 아융이는 필리핀 땅이다라고 정했는데 뒤늦게 중국이 아니 우리 건데 하면서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 필리핀, 베트남의 연해, 즉 편의상 통칭하는 남중국해의 80~90%가 모두 중국의 내해라는 말이 됩니다.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 나간 헛소리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를 주장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시료 지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 년간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중국이 1947년 당사국 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제부턴 내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게 말이 될 리 없습니다. 이건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안방부터 화장실까지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필리핀은 1999년 의도적으로 자국군함을 좌초시킨 뒤 수리 및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아융인을 실효 지배 중인데요. 중국은 무단 침입이라며 2021년에 아융인의 보급품을 내려놓던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진작부터 중국에 헛소리하지 말고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되려 필리핀 이진에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나라다운데요. 결국 필리핀의 전임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선택은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역사를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필리핀으로선 중국에 대항하는데 한계가 뚜렷했으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991년 공식적으로 필리핀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2014년 재배치 협정과 함께 4개 공군기지와 1개 육군기지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안전쟁이 가시화되고 필리핀 정권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0일 미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루손 섬 북부와 팔라완 섬의 군사기지의 사용권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총 4곳의 군사기지 사용권을 허용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인공섬 군사기지에 접근하기 최적의 위치고 대만에서도 고작 32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특정 국가 때문에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확보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중국 견제용이고 양안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으로선 중국이라는 대마를 잡기 위해 미국이라는 극약 처방을 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필리핀도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좋든 싫든 이제 양안전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이 주관하는 카만닥 연합훈련의 해병대를 파견할 정도로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은 미국을 끌어들이기 전부터 중국의 인공섬 기지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K136 구룡을 전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필리핀에 공여한 구룡만 모두 40대에 달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최대 함정 중 하나인 호세리잘급 호위함은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함정이고 주력 초계함인 콜라도 야급은 우리 포항급 초계함의 태역함인 충주함을 공여받아 재개장한 함정입니다. 또 고속정 토마스 바틸로급은 우리 해군에서 공유한 참수리급의 필리핀 개장 버전인데요. 심지어 필리핀 공군의 최대 전력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 12기입니다.
이쯤이면 일말의 과장도 없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필리핀군의 주력급 전력이 모두 한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이 격화될수록 대한민국의 선택에 필리핀의 운명도 결정되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필리핀을 계속 돕는다면 필리핀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도 주권을 지킬 수 있을 테고, 대신 한국은 남중국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리고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량의 30%가 지나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이유에서 필리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당장 평화롭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남이일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떤 선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국제정세도 급변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